제 이름은 한서윤. 올해로 52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이 깊은 산골, 인적조차 끊긴 낡은 집 마당에 서서 저 멀리 첩첩산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인생이 꼭 저 안개에 잡아먹힌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3년 전 그 지독했던 화재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건반 위를 수놓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속에 음악밖에 모르던 행복한 여자였지요. 하지만 신은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단 한꺼번에 앗아갔습니다. 붉은 화마는 제 평생의 전부였던 음악을 앗아갔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하려던 남편마저 영원히 어둠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저는 그날 이후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굳어버린 제 손가락은 이제 도저히 섬세한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만을 만지던 이 손으로 남편의 유골함을 안아야 했던 그 지독한 죄책감이 제 감각을 마비시킨 걸까요? 서울의 화려한 생활을 정리하고 연고도 없는 이곳, 정선의 허름한 집으로 도망치듯 숨어든 지 벌써 3년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뱀이 나올 듯한 이 낡은 집이 제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층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숲을 바라보며 유일하게 손에 쥐는 건 차가운 소주잔뿐이었죠. 안개 낀 새벽이면 환청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서윤아, 당신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그 환청에 취해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보려 하지만 제게 닿는 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음악을 잃었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색채를 잃은 것이고 여자로서의 설렘을 잃은 것이며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상실한 채 서서히 썩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정갈한 미소로 관객을 맞이하던 한서윤은 온데간데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정원은 죽은 풀들로 가득해 마치 제 인생이 이 폐가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52.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남은 건 남편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건반을 누를 수 없게 메말라버린 육신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하며 술기운에 기대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폐인의 살. 그것이 제가 선택한 유일한 안식이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던 제 삶을 깨운 건 아주 사소하고도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어두운 거실을 헤매다 그만 거울 앞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먼지 쌓인 거울 속에 비친 한 여자의 황폐해진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52의 나이에 제가 손에 쥔 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부드러운 상아색 건반도 아닌 투명하고 차가운 소주병뿐입니다. 전라도 전주에서 꽃향기에 취해 살던 그 박영자 씨처럼 저 또한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선율을 만지며 살던 여자였죠. 하지만 3년 전 그 화마가 제 인생을 수장시킨 이후 제 삶은 강원도 정선의 이 삭막한 산골짜기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손은 영혼의 통로라고들 하죠. 하지만 화상으로 뒤틀리고 감각이 죽어버린 제 열 손가락은 이제 건반 위를 걷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을 누르면 레가 눌리고
미를 치려 하면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며 헛손질을 할 때마다 제 심장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던 손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아야 했던 그날의 지독한 죄책감이 제 신경 마디마디를 옹이처럼 굳게 만든 걸까요? 정선의 이 인적 드문 산골 폐가로 도망치듯 내려온 지 벌써 3년입니다. 잡초가 제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이곳이 제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2층 창가에 앉아 안개 낀 숲을 바라보며 유일하게 위안 삼는 건 오로지 투명한 소주뿐이었죠. 술 기운이 돌면 환청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서윤아, 당신의 연주는 언제나 내 영혼을 씻겨줘. 그 환청에 취해 허공에 손가락을 휘저어 보지만 제게 닿는 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무미건조한 공기와 쓰디쓴 알코올 향뿐입니다. 음악을 잃었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색채를 잃은 것이고 여자로서의 설렘을 잃은 것이며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상실한 채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향기를 잃은 꽃집 여자 영자 씨처럼 선율을 잃은 저 역시 그저 숨만 쉬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무대 위에 서 있던 한서윤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노파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눈처럼 쌓이고 마당은 죽은 풀들로 가득해 마치 제 인생이 이 폐가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52. 누군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남은 건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향기 없는 꽃처럼 메말라가는 육신뿐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정적 속에 잠겨 하루하루를 생존한다는 명목하에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들 수 없었고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이제 조롱 섞인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죠. 건반을 누르던 그 섬세한 감각 대신 소주잔의 그 차갑고 딱딱한 감촉만이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이라는 세월을 어둠 속에서 낭비하며 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침묵을 깨우는 건 역설적이게도 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한 아주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어두운 거실을 헤매다 바닥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 먼지 쌓인 전신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이 깊은 산골,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거실에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투명한 소주병뿐이었죠. 남편을 잃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불구의 손가락을 얻은 뒤로 3년. 그 세월은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느린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서너 개쯤 굴러다니고 안개 낀 정선의 밤 공기가 폐가 같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술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 한복판을 헤매던 저는 발끝에 걸린 빈 병에 미끄러져 그대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3년 동안 술과 눈물로 절여진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겨우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달빛 한 조각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벽면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 속에
비친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생기를 잃어 칙칙했고 목선은 탄력을 잃어 축 처져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든 건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살면서도 어느새 노파처럼 변해버린 제 육신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픔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스스로를 난도질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었나 싶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쇼팽을 연주하던 한서윤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는 짓물러 깊은 주름이 패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이름 모를 괴물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안 깊숙한 곳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비명은 죽은 남편을 향한 곡소리도 세상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이 지옥 같은 껍데기 속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는 제 영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황폐한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애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슬픔을 빌미 삼아 저 자신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대로 죽는다면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당신을 구하고 떠난 내 목숨의 값이 고작 이 썩어가는 육신이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렬한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대로 썩어 문드러져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 거울 속의 추한 노파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쓸어내리며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너 아직 쉰둘이야. 아직 여자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쉬어야겠다는 본능적인 갈망 때문이었죠. 저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거울 속의 그 여자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여자를 지워내고 진짜 한서윤을 다시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은 소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콸콸 쏟아져 내려가는 투명한 액체가 마치 제 지난 3년의 오욕처럼 느껴지더군요. 빈 병을 내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 창가의 두꺼운 커튼을 획 걷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새벽 달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그 빛은 마치 제게 이제 그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이 황폐해진 정원과 함께 제 망가진 삶을 하나하나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굽어버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더라도 저는 다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싱크대 구멍으로 쏟아부은 소주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지만 제 정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슬퍼런 칼날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 황폐한 여자를 지워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정선의 산골 공기는 폐부 깊숙이 박히듯 차가웠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서늘함이었거든요. 마당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방치되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잡초들이 엉겨붙어 마치 저를 이 땅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귀신들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 질긴 풀들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풀독에 올라 따갑고
손톱 밑에 흙먼지가 박혀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제 인생도 영영 이대로 흙더미 속에 묻혀 썩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서윤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아직 쉰둘이야. 여기서 끝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제 안에서 누군가 그렇게 처절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으로 뒤틀리고 굳어버린 제 손가락들. 피아노 건반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니던 그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그 굳은 마디마디를 꺾어 풀을 쥐었습니다. 그 소리가 절로 터져나올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저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흙의 감촉, 뿌리가 뽑혀나갈 때의 그 묵직한 저항감, 마비되었던 제 신경들이 그 생생한 감각에 하나둘 반응하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을 정리하고 나니 이번엔 집안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 위로 뽀얗게 앉은 먼지들, 깨진 술병 조각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아 곰팡내 나는 커튼들. 저는 걸레를 빨아 바닥을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있던 등줄기를 펴고 굳어버린 무릎을 꿇어가며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바닥에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재활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제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굳어버린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는 일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실 한복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손가락 하나하나를 억지로 펴고 굽혔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멍하게 술에 취해 보냈던 그 세월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 그 아픔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잡초를 뽑고 뒤틀린 몸을 바로잡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제 영혼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에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했던 눈동자에도 다시금 힘이 실렸습니다. 무엇보다 마당에 심어둔 작은 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 때쯤 저도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만 매몰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한서윤, 그 자체로 돌아가기 위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첫걸음이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흙먼지를 털어낸 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낡은 매트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3년 동안 술과 눈물로 절여진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세월과는 차원이 다른 제 몸이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아,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좀 봐줘. 그렇게 외치는 제 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굳어버린 무릎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 화상 흉터가 남은 등줄기는 꼿꼿하게 굳어 손가락 끝이 무릎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요가 동작 하나에도 온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삐걱거리는 뼈마디 사이로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의 그 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저는 제 몸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3년 전 그 불길 속에 멈춰서 있던 제 심장, 남편을 따라 죽어버렸던 제 세포 하나하나를 불러 깨웠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매트 위에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또 다른 수행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으며 저는 죽어있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까여도 상관없었습니다. 메말랐던 땅에서 초록빛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적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에는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요가를 통해 장근육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뒷모습을 보고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처져 있던 허벅지와 가슴이 단단하게 올라붙어 있었고 골반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편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던 비련의 피아니스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를 가꾸며 단단해진 성숙한 매력을 지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의 생명력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안에 여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한서윤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바로 서니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고를 비극이 아닌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생의 한 문장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갈해진 지방과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빈 화분에 다시 꽃을 심듯 제 인생도 다시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제 삶의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정갈해진 마당을 바라보던 제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선의 산골짜기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그 불길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엔 영원한 겨울만 남을 줄 알았죠. 하지만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며 요가로 몸을 다스린 덕분에 제법 여자다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엔 이제 술에 절어 죽어가는 폐인이 아니라 제법 단단한 근육과 생동감을 되찾은 쉰둘의 한서윤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정원이 평온했습니다. 갓 피어난 수선화 향기에 취해 차 한 잔을 내리던 참이었죠. 그런데 정적을 깨고 대문 밖에서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짓밟는 그 불안정한 발소리. 고개를 돌린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믿기지 않게도 과거 음악계에서 제 분신과도 같았던 후배 지수였습니다. 언니, 서윤 언니 맞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독주회를 열며 온 세상을 가질 것 같던 그 당당한 지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챙이 넓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헬쑥하다 못해 창백했고 눈가는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수는 남편인 사업가 강태우와 결혼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제 거실에 앉자마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갈하게 닦아놓은 제 찻잔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강태우와의 결혼 생활은 실상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었습니다. 강태우는 지수의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내가 숨쉬는 것조차 자기 허락을 받길 원해. 내가 피아노를 치면 내 실력은 이제 쓰레기야라며 악보를 찢어버려. 처음엔 날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었어. 지수의 손등에는 군데군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학대. 지수는 그 화려한 저택 안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꽉 쥔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공포는 제 3년 전의 절망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끼리 나누는 체온이었죠. 지수는 이 정선의 외딴 곳까지 저를 찾아온 것이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달래며 창밖을 보던 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수가 호소하는 그 고통 너머로 강태우라는 남자가 가진 집요함이 느껴졌거든요. 지수는 그가 자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울먹였습니다. 그가 보낸 감시의 눈길이 이미 이 산골짜까지 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지수를 방으로 안내해 잠시 쉬게 한 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따뜻한 수프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당에 정적을 찢는 육중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제 집 앞마당을 점령하듯 멈춰 섰습니다. 강태우가 떠난 자리에는 기분 나쁜 향수 냄새와 서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방 안에서 몸을 떨며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오지 못했죠. 겨우 진정한 지수를 거실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쉰둘에 제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단단해졌다고 믿었건만 방금 마주한 그 남자의 정중한 광기는 제 등줄기에도 소름을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수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간절함의 손톱이 제 살등을 파고들 정도였죠.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믿기 힘든 제안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이대로는 정말 미쳐 죽을 것 같아. 한 달, 딱 한 달만 시간을 줘. 해외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고 오고 싶어. 그 사람이 모르게 아주 비밀스럽게. 지수의 목동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죠. 지수는 자신이 비운 한 달 동안 양평에 있는 그들의 별장에 제가 머물러 주길 원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봐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우가 지수가 없는 사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혹시나 자신을 해치려 했던 증거가 있는지 감시해달라는 위험천만한 부탁이었죠. 언니는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 정선의 흙을 만지며 강해진 언니라면 그 사람의 감시망을 피해 별장에 숨어들 수 있을 거야. 언니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 그 사람이 내 음악 인생을 망친 것처럼 내 목숨까지 앗아가게 둘 수는 없어.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3년 동안 폐인으로 살다 이제 겨우 평온을 되찾은 제게 다시 그 지옥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저는 거절하려 입술을 뗐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 속에 맺힌 그 죽음의 공포를 보는 순간 3년 전 불길 속에서
남편을 구하지 못했던 제 오랜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수를 외면한다면 저는 평생 또 다른 유령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별장은 강태우가 지수를 가둬두고 정신적으로 고립시켰던 주된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곳엔 지수가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와 도청 장치들이 숨겨져 있고 저는 그것들을 관리하며 강태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만취한 채 소주병을 쥐던 손으로 이제는 한 여자의 목숨이 걸린 첩보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은 변주곡 같았습니다. 언니, 부탁이야. 언니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 지수의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제 이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2의 나이에 이런 무모한 도박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면서도 제 안에 단단해진 생명력은 오히려 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수를 돕는 것을 넘어 제가 되찾은 이 강인한 생명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선의 평온한 일상을 뒤로하고 지수가 건넨 별장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마치 제 새로운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죠. 지수는 그날 밤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제 앞에 놓인 검은 시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아니스트 한서윤이 아니라 지수의 그림자가 되어 강태우라는 거대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평의 별장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건네준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차갑게 돌아갈 때 제 심장은 마치 건반 위를 잘못 짚은 불협화음처럼 요동쳤죠. 52의 나이에 이런 무모한 첩보극의 주인공이 되다니 3년 전 소주병을 쥐고 죽음을 기다리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가와 정원 가꾸기로 단단해진 제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일러준 대로 정원의 은밀한 뒷길을 통해 별장 안으로 잠입한 첫날 밤, 저택의 공기는 서늘함을 넘어 소름 끼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 자를 댄 듯 배치된 가구들. 그것은 강태우라는 남자가 가진 강박적인 지배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수가 숨겨두었다는 비밀 모니터를 찾아 서재 근처의 벽장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서재 안에 강태우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정중하고 빈틈없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채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날카로운 흉기나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였습니다. 아! 제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잔혹한 포식자인 줄만 알았던 강태우는 주사 바늘을 팔에 꽂으며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그는 마치 뼈가 없는 인형처럼 의자에 늘어졌고 입가에서는 희미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지수가 말했던 가스라이팅과 학대의 주체였던 그 남자는 사실 약물이라는 지독한 늪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나약한 중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3년 전 남편을 잃고 소주잔에 영혼을 팔았던 제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수가 두려워했던 그 집에는 어쩌면 자신의 무너져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포식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짐승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묘한 연민과 경계심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약물에 취한 그는 가끔 누군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용서를 구하듯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광기는 타인을 향한 칼날이라기보다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수가 이 남자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일그러진 영혼이 뿜어내는 통제 불능의 파괴 에너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태우의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금단 증상인지 아니면 약물의 부작용인지 그는 바닥을 굴러다니며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저는 벽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갈등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그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지수의 부탁대로 그의 파멸을 묵묵히 기록해야 할지. 쉰둘의 한서윤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비극적인 연주곡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강태우가 마침내 지쳐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약품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책상 위를 살피던 제 눈에 아까 그가 꺼내 들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어젖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응시하던 강태우는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약물에 취해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남자의 모습은 지수가 말했던 잔혹한 포식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떨어뜨린 약병과 서류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쉰둘의 나이에 마주한 이 지독한 불협화음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단순한 약물 중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지수의 비밀 일기장과 조제 내역서는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제게 눈물로 호소하며 보여주었던 그 상처들, 강태우의 가스라이팅이라 주장했던 그 모든 증거가 실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거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매일 밤 그가 마시는 위스키와 영양제에 치밀하게 계산된 환각제를 섞어왔던 것입니다. 아, 지수야, 내가 어떻게 해?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서서히 미쳐가게 만들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학대받는 피해자인 양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별장으로 불러들인 것조차 강태우의 광기를 증언해줄 확실한 목격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3년 전 불길 속에서 남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제 약한 마음을 지수는 너무나도 영악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태우의 거친 숨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환각제 부작용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손등에는 지수가 낸 것으로 보이는 손톱 자국과 멍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도 자해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쉰둘의 인생을 살며 사람의 속내를 어느 정도 볼 줄 안다고 자부했건만 제가 자매처럼 아꼈던 지수의 그 맑은 눈동자 뒤에 이런 검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환각제 성분 분석표와 지수가 해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들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요가로 다스려온 호흡을 가다듬으며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눈과 귀가 아니라 이 잔혹한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심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약 기운이 조금 가신 듯 강태우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살려줘.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해.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생존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모성애와 정의감이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비록 지수의 부탁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남자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고 천사의 가면을 쓴 지수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밤은 깊어가고 별장의 정적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지수가 요양원에서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보름. 그 안에 저는 강태우의 몸속에 남은 독성분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지수가 짜놓은 거미줄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쉰둘의 한서윤, 이제는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손이 아닌 진실을 움켜쥐는 강인한 손으로 이 비극적인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우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지수가 숨겨둔 나머지 감시 장치들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긴박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지수의 서랍 안쪽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물건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제 남편의 사고와 관련된 기사 뭉치였습니다. 지수의 비밀 금고 앞에서 제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를 짚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지옥 같은 화마 속에서 남편을 잃고 제 인생의 선율이 영원히 끊겼다고 믿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사진 한 장은 그 비극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수,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며 제 모든 기술과 감성을 전수해 주었던 그 아이가 제 남편의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요. 52의 나이에 마주한 이 잔혹한 진실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제 안에 잠자던 거친 생명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정선의 흙을 만지며 단단해진 제 마음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분노로 채워졌죠. 지수는 강태우라는 남자를 괴물로 몰아 파멸시키고 그의 거대한 재산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 계산 속에는 재기 불능의 패인이 된 저라는 변수가 너무나도 나약하게 계산되어 있었나 봅니다. 지수야, 내가 틀렸어. 나는 죽지 않았고 내가 던져준 이 미끼를 물고 다시 살아났거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강태우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수가 주입한 환각제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제 손을 잡는 그 간절한 힘만큼은 실존하는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시던 물병과 지수가 몰래 가져다 놓은 약봉지들을 증거물로 챙겼습니다. 이제 저는 지수의 충실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녀가 짜놓은 정교한 거미줄을 안에서부터 뜯어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가 요양원에서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보름 남짓. 저는 지수가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의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강태우가 발작하는 모습 대신 제가 그를 간호하고 그가 정신을 차려가는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수가 제게 보냈던 협박조의 메시지들과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가 담긴 음성 파일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갔죠. 52의 한서윤은 이제 피아니스트의 섬세함으로 범죄의 증거를 체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에게는 지수가 준 약 대신 제가 정선에서 가져온 천연 허브차와 해독의 좋은 음식들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눈빛에서 안개가 걷히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 갇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강 대표님, 당신을 괴물로 만든 건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저 여자의 탐욕입니다. 제가 당신의 증인이 될게요. 역전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지수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우아하게 요양하며 남편의 파멸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곳 양평별장에서는 그녀의 악행을 역으로 증명할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지수가 금고에 숨겨두었던 3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을 복사하며 제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몸통이 누구인지 추적해 나갔습니다. 밤마다 저는 별장 거실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뒤틀린 제 손가락은 예전처럼 화려한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할 순 없었지만 지수의 목을 조여갈 진실의 전주곡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칠 수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제 안의 상처들이 아물고 그 자리에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52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지휘봉을 다시 쥐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지수가 돌아오기로 한 전날 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별장의 모든 조명을 끄고 오로지 달빛 아래서 지수가 돌아올 길목을 응시했죠. 그녀가 들고 올 승전보가 어떻게 비명으로 바뀔지 상상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뒤틀린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서곡이 울려 퍼지기도 전 세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한 불협화음을 내며 저를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양평 별장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태우를 간호하며 지수의 음모를 파헤치던 제 진심은 담장 너머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쉰둘난 여자의 한 불륜극으로 비친 모양입니다. 3년 전 정선에서 폐인처럼 살 때보다 더 지독한 낙인이 제 이마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편 잃고 산골로 도망치듯 들어온 줄 알았더니 결국 젊은 돈 많은 놈 꼬시려고 별장에 들락거린 거였어?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가시 돋친 넝쿨처럼 제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지수가 떠나기 전 교묘하게 마을 부녀회와 노인정에 흘려놓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독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결과였죠. 지수는 자신이 학대받아 도망친 가련한 아내인 양 연기했고 저는 그런 가여운 후배의 남편을 가로챈 파렴치한 불륜녀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씹기 좋은 안주거리와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괴롭힘은 갈수록 비인도적인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엔 대문 앞에 몰래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였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밤마다 제 집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불륜녀야. 마을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떠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뱉는 저주의 말들은 제 가슴 등을 후벼 팠습니다. 3년 전 화마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증오의 불길이 제 일상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쉰둘의 한서윤은 이제 돌팔매질 한 번에 무너질 만큼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요가로 다져진 제 등줄기는 꼿꼿했고 정원의 흙을 만지며 단단해진 제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집 담장에 붉은 페인트로 쓴 창녀라는 글자를 보며 저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낙인이야말로 지수가 얼마나 다급하게 저를 매장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강태우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기운이 가신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죠. 서윤 씨, 저들 때문이라도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순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대표님, 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수가 던져준 미끼가 달콤할 뿐이죠. 하지만 곡조가 바뀌면 춤추던 사람들도 멈춰야 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공격은 극에 달해 급기야 제가 아끼던 정원의 꽃들을 짓밟고 대문을 자물쇠로 채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더 날카롭게 지수의 파멸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멩이를 하나하나 모아 담장을 쌓듯 저는 지수가 흘린 거짓의 조각들을 모아 진실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무지의 대중이 뿜어내는 그 도끼 서린 눈초리를 견디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판과 체면을 내려놓고 나니 오직 진실과 저 자신만이 남더군요. 저는 52의 나이에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인도적인 괴롭힘은 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로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밤, 저는 마지막으로 엉망이 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짓밟힌 수선화와 깨진 장독대 파편들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수가 요양원에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저주 섞인 함성 너머로 지수의 승전보가 비명으로 바뀔 최후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련한 피해자 가면이 갈갈이 찢겨나가던 그 순간 별장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마을 사람들의 함성은 기괴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지수의 서늘한 미소와 약물을 조제하던 그 잔인한 손길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저를 향해 돌을 던지던 그들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멈췄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 서린 건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비릿한 호기심뿐이었죠. 서윤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짓밟힌 수선화 꽃잎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의 악행은 증명되었고 그녀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겠지만 제 명예와 지난 52의 세월이 담긴 기억들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진흙탕에 처박힌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동정 어린 눈빛, 아니, 내일이면 다시 그래도 둘이 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라며 수군거릴 그들의 입술을 떠올리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은 썩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정의가 구현되어도 잃어버린 남편의 시간과 제 화상 입은 손가락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죠. 3년 전 정선의 폐가에서 소주병을 쥐고 죽음을 기다리던 때보다 더 지독한 환멸이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52의 한서윤은 이제 더 이상 이 위선적인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피아니스트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부와 명성이 지수의 음모와 약물 중독이라는 추문으로 얼룩진 것을 견디지 못했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지수가 떠난 자리에 남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은 매각 절차를 밟는 대신 폐쇄했고 제가 정선에서 가꾸던 그 작은 정원도 다른 이의 손에 넘겼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우리가 한때
한서윤과 강태우로 불렸던 모든 기록을 세상에서 도려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절연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천재 피아니스트도 불륜녀도 아닌 그저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우리는 각자의 이름 뒤에 숨겨진 그 무거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진 명예를 건지려 애쓰느니 차라리 그 진흙 속에 깊이 잠겨 세상의 눈을 피하는 편이 훨씬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찾지 못할 남도의 이름 없는 섬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어 사는 유령이 되기로 맹세했죠. 짐이라곤 요가 매트 하나와 낡은 악보 몇 장뿐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쥐며 그 정적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저는 엉망이 된 별장 거실의 피아노 덮개를 닫았습니다. 이제 제 연주는 세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저 자신과 저와 함께 지옥을 건너온 이 남자만을 위한 무음의 소나타가 시작되는 셈이었죠. 세상과 절연한다는 건 어쩌면 저 자신과 가장 뜨겁게 조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2, 저는 비로소 타인이 그려놓은 악보를 찢어버리고 저만의 침묵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양평 별장을 에워싼 공기는 비릿한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인도적인 행동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까지 속인 천벌을 받을 연놈들이라며 대문을 부술 듯 두드려댔죠. 52의 나이에 제가 마주한 인간의 밑바닥은 정선에 썩은 나탈보다 더 고약했습니다. 횃불처럼 일렁이는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거실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제 안에 신락 같은 미련도 함께 바스러졌습니다. 서윤 씨, 가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정말 퇴로가 끊깁니다. 강태우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그 역시 지수가 남긴 약물의 부작용과 세상의 멸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우리는 짐이라곤 요가 매트 하나와 최소한의 생존 도구만을 챙긴 채 사람들이 몰려있는 정문을 피해 정원 뒤편의 낡은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안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길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잡초를 뽑으며 다져놓았던 숲으로 이어지는 은밀한 통로였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나와 이 더러운 것들아 하는 고함과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흘렸던 눈물조차 이제는 말라붙어 제 눈동자는 안개보다 더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죠. 52, 제 인생의 화려한 무대 조명은 꺼졌고 이제는 오로지 어둠만이 제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숲길은 자욱한 안개로 인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제 뺨을 핥히고 화상 입은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통이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저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해방감이 저를 숨쉬게 했거든요. 강태우와 저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한 채 아무도 찾지 못할 숲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는 우리의 흔적을 지워주는 완벽한 장례식 수의와 같았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피아니스트 한서윤도 불륜녀라는 낙인도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껍데기도 그 안개 속에서 하나둘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젖은 흙을 밟았습니다. 정선에서 흙을 만지며 깨달았던 생명력은 이제 도피의 여정에서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었죠. 서윤 씨,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강태우의 말대로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고함과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로지 숲의 깊은 정적과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우리를 맞이했죠. 우리는 안개가 걷히기 전 미리 보아두었던 산 너머의 작은 폭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어선을 타고 더 깊은 고립의 장소로 스며들 계획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명예도 지독했던 증오도 이제는 저 안개 너머에 두고 온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의 탯줄을 끊어내고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52,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진정한 정적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연주할 마지막 소나타였습니다. 하지만 폭우에 닿기 직전 숲의 끝자락에서 강태우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불길한 진동이 울리고 있었죠. 지수가 보낸 이 도피조차 자신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는 듯한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안개 낀 숲길을 지나고 칠흑 같은 밤바다를 건너 저희가 닿은 곳은 세상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지워진 남쪽 끝자락의 이름 없는 폭우였습니다. 52의 나이에 제가 선택한 종착역은 화려한 연주홀도 정선의 고즈넉한 산골도 아닌 소금기 어린 바람이 부서진 담장을 훑고 지나가는 낡은 돌담집이었죠. 강태우와 저는 서로의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퇴적물처럼 쌓여 멈춰버린 곳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저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지에서 온 사연 많은 부부겠거니 하며 무심하게 길을 터줄 뿐이었죠. 양평 별장에서 저희를 향해 돌을 던지던 그 광기 어린 눈빛들도 지수가 쳐놓은 정교한 거미줄도 이곳에 짙은 해무 앞에서는 힘을 잃고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파도 소리 말고는. 강태우가 마당에 녹슨 펌프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수가 주입했던 약물의 도끼도 억울함에 떨던 날카로운 파동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뒤틀린 손가락으로 낡은 창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질감이 화상 흉터를 자극했지만 그 통증조차 이제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평온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52, 명예와 과거의 기억이 모두 진흙탕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 남은 것은 이토록 가벼운 자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깨진 기와를 갈아 끼우고 마당에 제멋대로 자란 넝쿨들을 걷어내며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요가 매트를 펴고 바다를 향해 호흡을 가다듬을 때면 제 척추 마디마디에 박혀있던 세상의 시선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저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오로지 이 순간만을 살아내는 단단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지독하게도 정적이었지만 그 정적은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바람이 저희를 깨웠고 저녁이면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지수의 배신과 마을 사람들의 폭력은 이제 먼 은하계의 이야기처럼 아득해졌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고립 속에 안착했습니다. 세상의 지도는 저희를 버렸지만 저희는 이 작은 집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 건반 대신 거친 돌멩이와 흙을 만지며 또 다른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태우 역시 기업가의 위엄 대신 소박한 어부의 옷을 입고 바다의 순리를 배워갔죠.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것은 화려한 성공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바다까지 내려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의 배려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희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지수의 환영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낡은 집의 돌담이 세상의 모든 악의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거든요. 52. 제 생의 가장 찬란한 막이 이토록 적막하고 소박한 곳에서 시작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저는 가끔 바다 건너를 응시하곤 했습니다. 지수가 던진 마지막 메시지의 잔상이 제 망막 어딘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언니, 그 남자를 데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독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아 움찔할 때마다 저는 강태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에 이름 없는 폭우, 소금기 저린 바람이 낡은 돌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이곳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무대입니다. 52의 나이에 제가 손에 쥔 건 화려한 트로피도 상아색 건반도 아닌 거친 흙과 강태우의 온기뿐이었죠. 지수의 집요한 추적과 마을 사람들의 그 비인도적인 돌팔매질을 피해 안개숲을 헤매던 그날 밤, 저는 이미 세상에서의 한서윤을 장례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발목 잡힌 비련의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죄책감에 소주잔을 쥐며 스스로를 난도질하던 그 폐인 같은 여자는 저 안개 속에 묻어버렸죠. 억압과 감시, 그리고 천사의 가면을 쓴 지수의 그 소름 끼치는 음모조차 이제는 먼 파도 소리에 씻겨나가는 한 조각 거품처럼 느껴집니다. 강태우와 저는 이 낡은 집 마당에 쪼그려 앉아 매일같이 흙을 만집니다. 그가 지수에게 당했던 약물의 도끼가 빠지고 제 화상 입은 손가락 마디마디의 생기가 돌 때마다 저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라는 악보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온 세상이 저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응시하며 묵묵히 요가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정적이야말로 제가 52 평생 갈구해온 유일한 낙원이었으니까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건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완벽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저희에게 세상의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지수가 보냈던 그 섬뜩한 메시지들, 언니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도 이곳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도 밖의 유령이 되어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비극적이나마 가장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는 잉크보다 더 검은 빛으로 저희를 감싸 안습니다. 저는 강태우의 어깨에 기대어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뒤틀린 손가락으로 그의 거친 손등을 쓸어내리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이 듭니다. 52. 제 생의 마지막 소나타는 이토록 고요하고도 처절한 평온 속에서 비로소 첫 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긴박하게 이어온 서윤과 태우의 처절한 생존기,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비극적인 안식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2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서윤의 모습이 여러분께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윤과 태우의 앞날에 대해 혹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진한 서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